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영 옮김, 출판사, 청아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 출생으로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부터 아우슈비츠에서의 체험으로 얻은 교훈을 보여줄 것입니다. 1장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것이다. 여기에 나온 대부분은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통 수감자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곧 끌려갈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원래 내 수감번호만 쓰고 익명으로 책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했을 때 익명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책이 지닌 가치관의 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보냈다. 자료를 조사해보면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다. 도살장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던 날의 기억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이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실,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집행유예 망상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곤 빵 한 개가 전부였다.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 실행,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시계, 나는 일생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원고를 빼앗겼다. 심리적 반응의 제1단계를 특정짓는 감정, 충격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은 모조리 깎여졌다. 이제 벌거벗은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안경과 벨트가 전부였다. 벨트는 나중에 빵 한 조각과 바꾸어 먹고 말았다. 한 번은 쌀쌀한 늦가을에 샤워를 하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며칠 후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우리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는 사람이 일정 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수용소에서 이를 닦을 수 없었다.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만 제외하면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한다.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 절대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는 말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으로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구였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했다. 어느 날 동료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별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당부하겠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인 무감각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한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정도가 된다. 그런 다음에는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그저 생긴 모양에서도 혐오감을 느낀다. 그 다음은 무감각,
참담한 광경에도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다.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은 더는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인간이 더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도 무감각해진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의사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푼깨나 긁어모았겠군. 순간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벌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 두 번째 단계의 주된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해지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인다. 그들의 소원과 욕망은 꿈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나마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꿈에서 깬 다음 수용소 생활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꿈속의 환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아내의 생각이 났다.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고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감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 일들을 회상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에 앉아 있는데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에 있는 한 수용소로 갈 때 체험했던 일이다. 우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소식은 그곳은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몰골이 회교도로 변한 사람도 곧바로 가스실로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기 위한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기분을 들뜨게 했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이었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겠지만 그 진리가 옳았다는 것.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척박한 환경에 있던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준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실제로 수용 기간은 불확실했으며 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시적인 삶,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었다. 실직자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아주 기이한 형태로 변형된 시간 감각.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폭력과 배고픔이 하루를 꽉 채우고 있는 수용소에서 하루라는 적은 단위의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보다 긴 단위의 시간 일주일은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평범하고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 비스마르크의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최악의 고통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나는 매일같이 시시각각 하찮은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불이 환히 켜진 강의실 강단에 서 있었다. 청중들이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순간의 고통이기를 멈춘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미래,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는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다음은 니체의 말인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즉 목표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 자기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은 곧 파멸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다.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 이 생각은 우리가 살아서 그곳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해방의 체험 들려드리겠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의 시입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육체는 마음보다 거부감이 적은 법, 드디어 육체가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혀를 풀리게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말이 필요했던 것이다. 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나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오늘은 100번째 동영상 업로드 기념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동적인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소장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